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세븐일레븐에서 집행됐는데 영장 없는 급습이었고 연방법과 주법이 달라 혼란과 논란이 생겼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거의 100군데 세븐일레븐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21명이 체포된 케이스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안이 시행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발표한 두 나라 정상의 북한 핵에 관한 통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백악관 통화 내용 발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 선제 공격 옵션이 없다는 말은 빠져 있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러나 분명 북한 핵 긴장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물론 지금입니다. 한 명의 중국 여성의 운명이 중국이 북한 이슈에서 미국에 협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은 민주당이 만든 사기극이라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뉴스 한 앵커는 사기극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팍스의 보도를 바탕으로 해도 틀리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의 사임은 미국의 국제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기고문이 LA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로이스 의원이 공식 지지한 영킴 후보에게 공화당의 지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투 무브먼트로 팍스 소속 기자 등이 해고되거나 정직됐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왜 월스트리트만이 이 강한 바람을 피해가는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간단하게 그 앞부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변하는 이민에 관한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0분 정도 통화한 것을 대부분 미국 언론도 청와대의 발표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통화 내용을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 언론이 어떠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이 그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 아침 뉴스에서 그 YTN의 보도로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그 미국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그 심각할 수도 있는 이민자에 관한 그 공화당의 새로운 정책이 시작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방 그 단속국이 그 이민 관세국이 17개 주요 워싱턴 그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를 포함을 해서 세븐일레븐 98군데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YTN을 보셨다면 코리아타운에 그 베버리 블루버드에 있는 그 세븐일레븐도 급습을 했는데 포커스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고용주에게 줬는데 불법 체류자를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21명이나 체포됐다는 것은 이제 고용된 사람들도 우리 다 보고 있다. 서류 미비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남가주에서는 체포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 16개 다른 주에서 21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이제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뜻하고 형사 기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 같은 거 다 이제 며칠 안에 제출해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연방 정부 그 이민 그 단속국이 그 이민 그 관세국이 하는 것이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지금 공화당 행정부와 이민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10월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했는데 고용주는 연방 이민 단속국이 민간 사업체에 영장 없이 들어갈 때 여기에 그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법이 발효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또 그 세븐일레븐의 그 자체 규정과도 다른데 세븐일레븐은 프랜차이즈를 할 때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합의하냐면 연방법, 주법
근로기준법, 로컬 그 고용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준수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전부 그 프랜차이즈 한국 분들도 그 주인이 계시니까요 많이 합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민법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연방법과 다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을 그 연방이 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영장이 없었으니까요. 어제 같은 케이스. 그러면 영장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법을 지켜야지 돼서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급습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법에 맞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 연방법에 따라야지 된다면 연방이 하겠다면 해야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해석을 하기를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이 그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그 데이비드 치우라는 의원인데 이 의원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그 변호팀이 따로 있죠 당연히. 그리고 노동 커미셔너들이 지금 이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에서 이렇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안전지대, 안전도시, 안전주 이 모든 것들이 캘리포니아주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화당 행정부가 벽도 쌓겠다고 하고 다카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계속 여러 번 그 트윗하는 거 보면은 벽 짓지 않는 다카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와 조금 반대로 나가고요. 행정부가 이제 8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예상하지 못했고 중요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연방 정부에서 어제 어떻게 했냐면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그 혜택을 주는 사람들은 전부 일하도록 그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정부 차원에서 관할을 할 수가 있다. 감독을 할 수가 있다. 하고 했거든요. 주정부에게 맡기기는 맡기되 메디케이드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다 일을 결국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돈하실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다른 그 사회복지 혜택, 웰페어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그 일하도록 해서 지금은 이제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사람의 그 건강과 관련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같은 그 어떤 그 요구 사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잘 됐다 하면서 금요일이 내일이죠. 내일부터 당장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9개 주도 역시 연방 정부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 우리 그 메디케이드 혜택 받는 사람들 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서류를 빨리 열흘 안에 제출을 하도록 한다던가 켄터키주 경우는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웨이트리스 같은 경우는 켄터키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수입의 그 변화도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일일이 조금 그 보고를 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그 커뮤니티 그 서비스하는 것도 포함되고 누구를 돌본다던가 교육을 받는 것도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그 큰 그 법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까지도 일하는 것을 다 그 증명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픈 사람은 빨리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아픈 그 병을 고쳐야지만이 건강해져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기본적인 정신인데 그것조차도 일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 그 치료받는 거 치료받아라 하는 게 지금 새로운 공화당 행정부의 방향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의 변화였고 한국의 그 변화는요. 우선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 국가 간의 이면 계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그 외교 관례상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 회담을 할 때도 정상회담 끝에 그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데서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 들으라는 말을 하고 한국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 듣기 좋은 말도 해주지만
있지만 한국에서와는 달리 이제 또 미국에서는 미국용 발언이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용 발언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발언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0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뭐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이슈를 넘어서도 남북 간의 그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뭐 지지한다 등등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월스트리트저널 또 그 텔레그래프 영국이요, 야후 뉴스가 지난 한 3주일 사이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마지막에 보도를 했어요. 그제 보도를 했었으니까요. 블러디 노즈 옵션이라고 해서 북한의 그 특별한 그 핵시설을 선제 공격을 하면서도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에 보복하지 못하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그 전략이에요. 이런 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옵션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저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30분 동안 했는데 문장은 그것을 백악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한 서너 문장이나 될까요? 별로 되지 않습니다. 타이핑을 한 것으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16절지의 반 정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내용에는 이 선제 공격 옵션, 이 블러디 노즈 옵션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한국의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블러디 노즈 옵션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국내용 발언이 있고 또 그 해외의 대통령들과 외교를 할 때 발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가만히 되기도 하고 감안을 하면서 들어야지 되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에모리 대학교의 그 정치학 교수고 최근에도 이제 군사에 관한 그런 그 책을 쓴 댄 라이더 교수가 뭐라고 썼느냐면 아주 긴 내용이긴 한데, 결국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지 되는가? 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미국인들도 너무 두려워하고 있긴 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내 핵 버튼이 더 크다. 그 핵 버튼 사이즈라고 미국에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트윗 이후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전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현재라고 2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먼저 공격을 했을 때 얻을 것이 있는 곳이 하는 건데 미국이 얻을 게 없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미국을 그 공격을 해서 얻을 게 없다. 서로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 서로 공격당하지 않는 것을 바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두 나라 미국과 북한 사이는 훨씬 이거 여러 가지로 그 안정적이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김정은은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완전히 그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좀 허풍도 떨고 서부 영화의 주인공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을 보면은 그렇게 그 군사적인 옵션을 가지고 트윗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했지만 실제로 군사 옵션을 쓴 것은 1년 동안 단 한 번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에 4월 달에 지난해요. 공습한 것 한 번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전쟁한다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는 게 이 에모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주장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이제 많은 한인분들은 과연 그 연방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 그 의원이 나오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영킴 그 전에 보좌관이었던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을 지낸 그 후보 이미 그 웹사이트 아주 그 금방 바꿨더군요. 슈퍼바이저 그 선거 그 캠페인에서 이제 영킴 후보가 이 에드 로이스 의원의 공식 지지도 받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좀 영킴 후보 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꼭 뭐 캘리포니아주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이 워낙에 그 외교 관계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가 물러난다는 것이 미국의 그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그 악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가 왜 또 다른 내용이라고만 말씀드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함께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66세밖에 안 됐고 그런데도 이제 그 사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킴을 포함해서 뭐 여러 명들이 지금 아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미셸 스틸바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 그 위원회 위원장까지도 이름이 거론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영킴으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그 합의를 그 본 것 같죠. 그런데 일단 그 에드 로이스 그 의원의 경우는 왜 저는 아직도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데 왜 그 66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한 가지는 있어요. 외교관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그 텀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최종적인 것을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겠다는 것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연방 의원들 가운데 소위원회는 하원이나 상원이나 몇십 개밖에 없잖아요. 뭐 20몇 개밖에 없는데 그 위원장 자리를 내려온다고 누구나 다 사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직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고요.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은 그 지역에서요. 39지역에서 그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난번에 물론 그 지역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이 아니라 그 민주당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뭐 9포인트인가 8%포인트인가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에드 로이스 의원이 10% 이상 그 많은 그 차이로 재선이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지금 와서 보니까 현재의 39지구의 지지율은 그 에드 로이스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36%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공화당 특히 이렇게 세 개 카운티가 겹쳐져 있고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많고 좀 그 경제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그 이슈에 있어서 공화당 성향이 강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에드 로이스 의원이 이번에 그 세금 감면안을 그 강하게 그 찬성한 것에 대해서 그쪽 지역 유권자들은 싫어한다 하는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원래도 그 아주 그 힘든 선거가 될 것으로 워싱턴에서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역시 그 이쪽 그 이 지역구인 그 데릴 아이사 의원도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사 의원이야 워낙에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에드 로이스 의원이야 뭐 당선이 아주 힘들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일단은 그 전체적인 지지율이 36%밖에 안 되니까 사임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이슈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려면 너무 모든 것을 캠페인에 바쳐야지 되기 때문에 외교관계 위원장으로서의 일을 하기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그 중요한 일이고 또 굉장히 인텐시브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영킴을 본인의 뭐 수십 년 보좌관이었고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의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그 슈퍼바이저 그 위원 선거 준비를 한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선거 캠페인에 에드 로이스 의원이
의원이 거의 뭐 가는 곳마다 동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약 345만 달러 선거 기금도 공화당 후보에게 줄 수 있으니까 영킴 후보가 이 돈까지 받으면 굉장히 그 유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제 나중에 그 선거가 뜨거워지면 그 선거에 관한 말씀은 드리겠고요. 미국 전체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북한 이슈를 뭐 가장 많이 일을 했는데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이 에드 로이스 의원 자체가 뭐 공화당이기도 하고요. 낙태에도 반대하고 당연히 동성 결혼에도 반대하고 이란과의 핵 협상에 반대했고 그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더 많은 경제 제재 이런 것을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대화나 그 외교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고문을 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공화당의 입장에서 쓴 기고문이에요. 댄 그 슈너라고 전에 그 로널드 레이건 때도 캠페인을 했고 부시 캠페인, 존 맥케인 캠페인 전부 했었는데 2011년부터는 특별하게 그 공화당이다 하고 지적하지 않는 자신을 그런 사람인데 에드 로이스 의원의 사임이 미국의 국제 평판이 회복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그 걱정하는 것이에요. 정치 버전의 그 나비 효과와 마찬가지인데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연방 의원 정치인 한 명이 사임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그 미국의 국제 어페어요. 세계 그 어페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92년도에 에드 로이스 의원이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됐었을 때 31살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그때는 그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었을 텐데 그때도 공화당이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그 고립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이었고 지금의 그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고립하려는 그런 그 경향이 1년 동안에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에드 로이스 의원이 정말로 오랜 동안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의 국제적인 책임이라던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같은 것에 너무 그 포커스를 정말로 그 많이 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북한의 강성이냐 약성이냐 뭐 이란 핵을 지지하느냐 핵딜을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일단 관심 자체가 미국이 미국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이념과 철학이 있었던 의원이라는 거죠. 이란, 노스코리아, 러시아, 또 미국의 아시아, 아프리카와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 중동 평화 이런 문제에도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만큼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에드 로이스 의원의 입장은 아주 완전 친 이스라엘이었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 철학은 아니고요. 그 에드 로이스 의원이 어쨌든 그의 그 많은 경험이 지금 미국의 모든 거의 많은 정치인들이 국내에만 포커스를 두는 이때에 국제 평판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점점 늘어가는 이때에 에드 로이스 의원 같은 의원을 잃게 되는 것이 굉장히 미국의 마이너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 로이스를 지지했던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샌버난디노 카운티 3개 카운티에 걸친 그 지역이잖아요. 그 유권자들은 파시즘을 싫어했고 공산주의, 테러리즘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또 민주당 나름대로 이민,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 해야지 된다 하면서 국내적인 이슈만 집중하고 국제적인 이슈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풀뿌리 진보만 얘기하고 무역 협정에도 다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에드 로이스를 잃는 것은 손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자리를 채우겠지만 한동안 많은 그 정치인들이 국제 이슈에 별로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 한들 에드 로이스만큼 그 경험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파도 위에서 수영하느라고 아주 그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이 이 교수는 30명이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은퇴한다고 했는데 31명 아닌가요? 어제 오후까지 왜 이렇게 많이 은퇴하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에드로이스 의원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대통령의 반대에서 그 분위기 때문에 내 표도 덜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전통적인 그 공화당의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미 대통령이 4년 동안 그 전통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열정도 그 정치인 자체도 좀 식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는 정치인이 숫자가 더 많아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에서 지금 공화당이 정치를 하기가 힘든 것 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함 이런 것들이 유럽, 아시아 다른 나라와도 굉장히 그 관계가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에드로이스 의원의 사임을 아쉬워하는 그런 글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부통령하기 전에도 외교관계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일일이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참 대통령 체면상 어렵고 그런 일들을 이런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중진 의원들이 각 나라를 방문하면서 슬쩍슬쩍 건드리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80세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했었는데, 에드로이스 의원이 66세인데 사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로이스 의원이 외교관계위원장으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못 보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3년 남았고, 그 이후에 외교 관계를 아시아, 유럽, 또 많은 그 중동의 그런 것을 새로 정립하고 새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더 오래 걸려야지 되는가, 그게 참 걱정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의원을 지금 이 교수는 세계주의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댄 슈너. 교수가 아니라 공화당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글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다른 내용 잠시 쉬었다가 전해드리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가장 중요하게 많은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팀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가 이것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하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서면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찾고 있다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조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는 100% 요청하면 진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또 말이 바뀌었거든요. 팍스뉴스의 존 로버트 기자가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조건 없이 어떤 조건 없이라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있어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와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 용의가 있다라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사기, 민주당이 만들어낸 사기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조사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 계속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That was brought up.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추를 잘못 눌렀어요. It's a Democrat hoax that was brought up as an excuse for losing an election.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고 나서 이렇게 가짜 사기극을 들고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So it was brought up for that reason. But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re is no collusion, and by virtually everybody.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캠페인 팀이 러시아와 아무런 그런 관계, 은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분 30초 답변하는데 8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변호인들이 한 얘기하고도 지금 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팍스뉴스의 앵커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셰파드 스미스 씨가 자신의 시간에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입니다.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음모라고 했는데 아니다. 팍스뉴스도 그동안 그 뭐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그 두 명이 FBI에 거짓 증언했다는 유죄를 인정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명이 기소됐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계속 할 것이다.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그런 것은 대통령의 말이 틀리다라고 팍스의 앵커가 보도를 했습니다. Continuing on Fox News Channel,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the president again calling the Russia investigation a democratic hoax. It is not. It is not이라고 하죠. 민주당이 그 벌인 사기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Mike Flynn, the former 마이클 플린을 포함해서 그 여러 명이 이미 유죄를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eorge Papadopoulos, former Trump foreign policy 트럼프의 전 advisor, guilty of lying to the 국제관계 FBI about 자문이죠. communications with people who reported to be from the Russian government. Paul Manafort, the campaign manager, Rick 캠페인 Gates, 의장 both indicted and the investigation 기소까지 됐습니다. 조사받고 있고. reportedly into Trump team ties to Russians and potential money laundering and the rest. John. 네. 특히 그 러시아 이 조사와 관련해서 돈 세탁을 그 스미스 앵커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하나 그 하원에서 외국정보감시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이게 생긴 법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했습니다. 하원이 논쟁이 있는 FISA 외국정보감시법을 통과시켰다. 이게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서 나에 대한 그 한국에서는 엑스파일이라고 부르지만 그 도시에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가짜 도시에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됐고 하면서 막 그 하원에서 통과시킨 외국정보감시법을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강하게 지지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4시 33분에 트윗을 했는데 다시 6시 14분에 말을 또 바꿉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지지한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것을 이렇게 지지를 해왔었고, 외국인에 대한 그런 감시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테러리스트를 막고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미국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는데요. 제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드리면서 늘 딜레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말을 자꾸만 바꾸고 어떤 때는 팍스의 셰퍼드 스미스 앵커까지 얘기를 한 것처럼 틀린 얘기 내지는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리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제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2,000번 거짓말을 했다고 그 기록을 쫙 리포트를 했던데요. 근데 너무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것을 대통령이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해드려야지 되는 내용조차도 스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전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허풍을 말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1년이 되니까 익숙해 가잖아요. 그리고 대강 알아서 듣고 깎아서 듣고 대통령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고 얻어낼 것만 얻어내면 되지. 이미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일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하잖아요.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누구 브리핑 받고 만날 사람 있으면 한두 사람 만나고 중간중간에 또 이그제큐티브 타임이라고 해서 대통령 옆에 집무실 옆에 있는 다이닝 룸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트윗하고 그렇게 1시간 반씩 1시간씩 15분씩 따로 개인 시간을 갖고 6시면 퇴근하고 별로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처음과는 달리 줄였잖아요. 그것을 백악관 내부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럴 때 최고 지도자가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금 굉장히 그 강경한 이민안에 대해서 32살밖에 되지 않는, 물론 32살이라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그 스티븐 그 밀러가 백악관의 그 선임 고문이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강성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어찌 보면 텔레비전 모니터하고 지금 뭐 3개 침대에도 그 침실에도 텔레비전 3개 놓으라고 해서 3개 놨다고 하잖아요. 3개 놓으면서 이제 모니터하면서 트윗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만 하십시오. 대통령이 트윗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깎아서 들으니까 하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 소지도 상당히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설령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오랜만은 아니네요. 저의 딜레마를 뭐 어쩌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데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만 하죠. 간단하게.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가 보니까 지금 뭐 팍스 뉴스의 워싱턴의 특파원이라던가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있었는데요. 정직된 사람도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정직시켰고 베테랑 기자를, 팍스 뉴스는 말하자면 해고시켰어요. 다 그 미투 무브먼트 때문에. 그런데 월스트리트만 왜 그러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블룸버그 뉴스의 맥스 알벤슨 그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제정업계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면역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워낙에 월스트리트는 일할 때부터도 그 사인을 철저하게 하고 도난과 연관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설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 합의를 하도록 등등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절차를 갖춰놨고, 뭐 부자와 결혼할 때 누가 뭐 그 돈 다 내 거 아니에요 하고 사인하고 결혼하듯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워낙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내가 이걸 발설해서 다, 여기도 보이스 클럽이잖아요. 보이스 클럽 문화가 월스트리트인데 나만 매장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느 분야보다도 월스트리트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남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뉴욕타임즈가 단동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시아홍이라는 44살입니다. 24세부터 북한과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서 지금은 뭐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에서 얼굴이라고도 하고 거의 뭐 5분의 1을 이 여성이 하고 있는 뭐 수십 개의 그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자꾸만 그 북한과 하지 말아라 하니까 중국이, 그리고 미국이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불만을 했고, 중국이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무슨 형사법 위반 그런 그 범죄는 아니다 하고 경제사범 비슷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여성의 운명이 중국의 테스트다. 미국에 완전히 협조하느냐, 협조하지 않느냐, 뭐 그런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많이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호텔, 식당, 처음에는 뭐 금속 같은 것을 수출하고 뭐 수입하고 북한에 있는 그 어떤 그 텍스타일 회사 같은 데에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이 여성의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돈 같은 것을 좀 동결하기까지는 했는데 완전히 모든 것을 꽉꽉 잡아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식당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직접 나서지 못해도 그 남편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그 여성에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태도를, 미국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다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에 있는 정말 그 와일드 벌드,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새가 제가 보기에 아주 작고 예쁜 새인데 나이가 67세래요. 그래서 67년 동안 33마리의 베이비 벌드를 낳았는데 또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강일신이었습니다.